장안대저은사의 번역원. 수천 권의 범어 경전 사이에서 한 구절 앞에 멈춰선 현장법사.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8글자가 그의 17년 구도 여정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가져온 경전들, 그 무게만큼이나 깊어진 의문. 형상 있는 것이 곧 공허함이요, 공허함이 곧 형상이라. 붓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이 한 구절이 담고 있는 진리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오기까지 17년의 험난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13세에 출가했습니다. 어린 현장이 처음 공에 대해 들었을 때의 혼란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스승님, 모든 것이 비어 있다면 왜 이 법당이 보이고 부처님 상이 보입니까? 어린 목소리로 던진 질문에 스승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은 중국의 여러 사찰을 다니며 명사들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경전마다 다른 해석, 스승마다 다른 설명에 오히려 의문은 깊어만 갔습니다. 어떤 스승은 공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고, 또 다른 스승은 공이란 집착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현장의 마음에는 갈증만 더해졌습니다. 629년 28세의 현장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직접 인도로 가서 부처님의 원음을 듣겠다고. 그러나 당시 정부는 서역 여행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현장, 그대의 뜻은 알겠으나 서역은 너무 위험하다. 여기서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장의 마음속 갈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만이 비추는 가운데 홀로 장안성을 떠났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과 산적들, 굶주림과 추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타클라막한 사막을 건널 때였습니다. 길을 잃고 오이를 방황했습니다. 물은 떨어졌고 말은 쓰러졌습니다.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언덕 너머로 고향 장안의 모습이, 따뜻한 사찰의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가라, 이미 충분하지 않느냐. 마음속 유혹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관세음 보살의 진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그 순간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오아시스가 나타났습니다. 물을 마시며 현장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구법의 길에서 몸의 고통은 오히려 마음을 정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더 먼 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인도 날란다.
대학, 수천 명의 승려들이 모인 이 성지에서 현장은 신라바드라 대사를 만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의문을 토해냈습니다. 대사님, 색과 공의 관계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형상 있는 것이 어떻게 공허할 수 있으며 공허한 것이 어떻게 형상이 될 수 있습니까? 신라바드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앞에 놓인 찻잔을 가리켰습니다. 이 찻잔을 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찻잔이 보입니다. 정말 찻잔인가? 흙과 물과 불과 장인의 손길이 만나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중 어느 것이 진짜 찻잔이더냐? 현장은 찻잔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뭔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 신라바드라 대사가 현장에게 한 권의 짧은 경전을 건넸습니다. 이것이 관자재 보살이 깨달은 반야의 핵심이다. 입에 유식죄 불과하지만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모두 들어있다. 현장은 떨리는 손으로 경전을 받았습니다. 첫 구절부터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관자재보 살행심 반야발 아밀다시 조견온 계공 도일체고액. 특히 그 유명한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은 공이 아님이 없고 공은 형상이 아님이 없으며 형상 그대로가 공이요 공 그대로가 형상이라. 마치 번개가 머리를 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는 머리로만 맴돌 뿐 가슴 깊이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17년, 현장은 날란다에서 반야 심경을 수백 번 독송했습니다. 스승들과 토론하고 명상하고 또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완전한 확신이 서지 않는 걸까요? 어느 날 보리수 아래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색과 공을 따로 보려 했구나. 색이 먼저 있고 그것이 공해진다고 생각했고, 공이 먼저 있고 그것이 색이 된다고 생각했구나.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했습니다. 마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리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귀국을 결심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배운 것을 중국의 모든 이들과 나누어야 할 때였습니다. 645년, 마침내 긴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장안으로 돌아온 현장은 대제운사의 번역원을 세웠습니다. 인도에서 가져온 657부의 경전을 번역하는 대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을 번역할 때마다 붓이 멈췄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 8글자를 어떻게 중국어로 옮겨야 할까요? 단순히 글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뜻을 온전히 전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제자들과 토론하고 혼자 명상하며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번역원에서 홀로 촛불을 켜고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바람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촛불은 촛불대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바람과 하나가 되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촛불과 바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촛불을 바라보던 현장의 마음에 번개처럼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아, 색과 공이 둘이 아니구나. 촛불의 형상이 바람의 공허함과 만나 춤추는 모습에서 보았습니다. 촛불이 먼저 있고 나중에 바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먼저 있고 나중에 촛불이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둘이 만나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형상들, 꽃도, 나무도, 사람도 모두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 잠시 드러나는 춤이었습니다. 그 춤 자체가 공이요, 공 자체가 그 춤이었습니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현장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7년의 굽업 여행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깨달음을 모든 중생들과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현장법사의 번역은 달라졌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깨달음이 스며들었고 반야심경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 8글자 안에 우주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이 번역한 반야심경은 1000년이 넘는 세월을 흘러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대제운사의 석탑은 여전히 장한 하늘을 향해 서 있고 그 안에는 현장법사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촛불처럼 우리 각자의 삶도 수많은 인연들과 만나며 춤추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그 춤 자체가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의미는 아닐까요?